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민족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이제 진행하기 전에 민족주의의 이제 특징하고 성격 변화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강독을 시작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심화규제 60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민족주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서 제가 정리했어요. 서양사 강의에서 이제 민족주의 국가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표를 보시고 이제 하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어, 저 서양사 강독 개론의 강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론과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민족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어, 민족의 통합감, 단합, 발전의 이데올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동포라는 개념은 이미 민족주의 전부터,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이제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오히려 서양보다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동양 국가들이 훨씬 더 민족이라는 개념이 빨리 탄생이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그 일종의 정치 이데올기화 시켜서 국가를 통합하고 단결하는데 이용했던 것은 그 유럽이에요. 유럽의 19세기 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민족주의는 종전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어떤 그 카톨릭주의 어떤 보편적인 세계관과 좀 달라요. 개별 국가들의 어떤 국민들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민족이란 그 구심점을 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 통합의 어떤 이데올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중세 시대 때 어떤 보편적인 문화보다는 개별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다양한 사상과 체제가 결합이 돼 있어. 이게 그래갖고 민족주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이데올기로 이제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상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등과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색깔로 띠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탄생된 국가가 이 국민국가죠. 이 국민국가. 예. 그래서 국민국가는 공통의 고유 영토와 공통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단일법 체계,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되면 뭐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런 국가가 이제 국민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세기 때 이제 등장한 민족주의 특징을 이제 변화 과정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19세기 때 전반기 때는 부흥적 민족주의가 등장했죠. 이걸 이제 국민주의라고 해요. 국민주의. 근데 이제 이율혁명 계기로 해갖고 이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세기 중후반 때부터 이제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갑자기 바뀌어진 건 아니고 이제 이게 계기가 서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통합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자, 통합적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라고 하죠. 국가주의. 다른 말로. 그다음에 뭐 침략적 민족주의. 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해갖고 이제 20세기까지 이제 등장한 민족주의는 주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있는 뭐 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것은 얘네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대응해 갖고 내부적인 어떤 그 결속력이 강화되잖아요.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자, 그러면서 형성됐던 것이 저항적 민족주의예요. 자, 저항적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형성됐던 것보다는 뭐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제 유럽부터 침략받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부터 침략받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를 근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저항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이열혁명 전후로 해갖고 변화된 그런 민족주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통합적 민족주의 이 차이를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서기에서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요 정도만 돼 있어요. 이 정도만. 그래서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독립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시키는데 뭐 이탈리아, 독일 통일을 이용했죠. 그다음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는 국가의 발전과 팽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서강에서는 이걸 좀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의 어떤 특징을 전천 과정을 공부할 때는 서양사 강의를 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차이를 두면서 이제 차이점이 어떤 건가를 볼게요. 자, 보응적 민족주의는 학생 범위가 이 지식인들 중심으로 학생이 됐죠. 통합적 민족주의는 대중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관계는 보응적 민족주의는 밀접하게 이제 연결돼 있어요. 밀접하게. 왜냐면 그 자유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뭐죠? 개인의 어떤 자유죠. 근데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개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됐던 게 뭐냐? 구심점이 됐던 거 뭐냐면 민족이다. 민족이 제일 이상적인 공동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 통합적 민족주의는 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별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는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이제 뭐냐면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버린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그걸 잘 이용하죠. 자, 그리고 다른 민족 간의 관계는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그 통합적 민족주의는 공존을 인정하지 않아. 예. 남을 짓밟으려고 해. 대립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자국의 어떤 영광을 또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국주의에 많이 이용을 하죠. 이런 것들은. 자, 보수나 민족의 관계 개념을 보면 부흥주의 민족주의 이열명 이전까지는 보수나 민족은 대립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우익은 대립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는 보수가 민족이에요. 민족주의와 우익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하고 그 당시 우익의 지도자들,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이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어떤 국가를 팽창시키거나 정치적인 어떤 통합을 깨하려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뭐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좀 약간 특이하게 이 보수하고 민족주의가 서로 결별돼 있죠. 예. 보수는 이제 민족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죠. 아마 이제 보수의 그 원로들이 그 까면 친일파와 연결됐기 때문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수가 민족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보수주의가 보수 보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민족 국가에 대한 입장을 보면요.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민족 국가의 수립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목적이 자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입헌적 민주주의 국가와 동일시 여긴다 그런 거죠. 자, 근데 통합적 민족주의는 그 민족 국가 수립 자체가 그 목적인 거야. 민족 국가 수립 자체가. 예.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시켜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흥주의 민족주의는 이제 정치권하고 관계를 보면 대개 보면 7월 혁명이나 2월 혁명 때는 수용하지 않고 탄압을 했죠. 근데 통합적 민족주의자들은 통합적 민족주의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가를 수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어떻게 이용하냐? 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타협한 수단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국가들은 이미
그걸 통해서 발전과 팽창을 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흥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통합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이 강하고 제국주의 정책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국주의 정책은 또 사회진화한 것도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그 서양사 강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국어는 이제 그 강독은 이제 서양사 개론 강독으로 시작을 할게요. 예. 자, 거기에 인제 부흥주 민족주의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 놨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군민주의, 뭐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라고 하고 민족의 권리는 개인의 보편적 권리에서 유래된다고 보고 있죠. 자,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부흥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민족주의를 깨웠던 사람은 카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앞에 인제 있었던 마치니죠. 음. 그 예전에 이제 마치니와 관련된 연설문이 어 연설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시문으로. 그래서 부흥적 민족주의의 예시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찾아보실 때 그 예시문들 한번 좀 봐 두시고요. 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이 민족주의는 정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명백히 자유주의 요소가 갖고 있다.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민족주의에 각한 국민국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유와 평등, 우위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이 부흥적 민족주의는 인민의 자치정부 형태부터 민족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다. 자, 그것은 민족의 정통을 파괴하거나 융성을 방해하는 기존의 정치적 지배체제에 대한 저하운동으로서 인류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각 민족의 권리와 문화적 독특성을 옹호하고 민족 구성원들의 모든 권리와 발전을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이게 19세기 전반에 지식이나 부르주아 계층들이 주도했고 보수와 보수와 민족주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됐다는 거. 타민족과 어 다른 민족과 타민족을 강용을 했고요. 자유주의와 또 연결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침략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통합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이율혁명 직후에 전환된 건데 여기에서 인제 그 주돈 지식인에서 대중으로 인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서양사 강의에서. 자, 자유주의가 모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권리라면 민족주의는 개인을 민족에 종속시켜 비합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자, 이거는 이월혁명 이후부터의 민족주의 특징이에요. 예. 자, 그러나 이제 19세기 초에는 자유주의는 민족주의를 지지했다. 1848년 이월혁명 실패 후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보다는 국가 권력을 중시하고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요. 여기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이어진다. 이런 것도 이거 방통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그 빗대는 서양사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보편성을 표방한 민족주의는 사회계급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시하지 않는다. 19세기 전반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처럼 상층 계급 혹은 중간 계급의 이데올기였는데 이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운동을 이미 동원하고 했지만 1848년 이전에는 민족주의와 대중이 결부된 경우가 드물었다. 민족주의가 대중정치화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1848년 혁명이라는 강력한 정치와 근대사회의 진척을 겪어야 됐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민족주의 특징이 쭉 계속 나오는데 이게 침략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민족은 국가 동일시여겨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희생돼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양성과 차별성을 흡수한 민족주의 이데올기의 형성에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초기 민족주의 이념의 선조자들은 이런 소수의 지식인들이었고 그러한 주요한 사회적 단주로서 부르주아였지만 민족주의 운동이 단순한 부르주아라는 계급과 동일시할 수 없다. 지식인 및 엘리트 민족주의는 기껏 초기 단계에
민족운동에 적용될 뿐이고, 일단 대중운동이 되자 도처의 지지를 획득했고 사회적 기반은 훨씬 더 다양해졌다. 뿌띠부르주아, 뭐 공무원, 학생, 하급귀족, 수공업, 농민, 심지어 일부 노동계급까지 가세했다. 예. 그래서 민족주의 저변화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침략적 민족주의 특징은 또 뭐냐면, 통합적 민족의 특징은 배타적이라는 거야. 소수민족과 타민족이 불가능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게 더 발전돼 갖고 인종주의로 발전되죠. 그래서 다른 인종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이제 나치즘 형태로 또 발전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와 대립을 했고 이런 것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유의 이념을 민족의 힘을 표현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했다. 자, 민족의 필요는 개인의 권리를 초월했다. 자, 그들은 자유주의 평등 이념을 부인했고, 민족을 모든 것을 위치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은 소수민족의 간용을 거부하면서 타민족을 혐오했다. 자, 정치를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한 이들은 여러 애국 단체들에게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인종, 국가로 변질된 민족 국가에 변질된 민족 국가의 이념은 일종의 인종주의죠. 일종의 종교적인 숭배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보수 집단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에 대한 어, 민족주의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편리한 도구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이 민족주의를 이용하면서 민족주의가 보수가 돼버린 거야. 예. 그리고 자유주의 아니 좌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침략을 맞서서 형성된 저항적 민족주의 우리나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사 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민족주의에 대해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간략하게 어, 짧게 설명되는데, 자, 보면 민족주의라는 것의 정의가 나오죠. 예. 민족의 통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의 이데올로기로서, 근데 민족주의는 프랑스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자유주의와 19세기 더불어 19세기 유럽사의 주를 이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국민국가를 만들었죠.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국민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국민국가라는 것은 민족을 이용해갖고 통합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징병권이나 가세권 같은 합리적인 국민국가 체제의 어떤 체제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우월성이 나폴레옹 전쟁 때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각국은 나폴레옹과 싸우면서 이 국민국가의 시스템에 동원된 이런 군대와 이제 뭐냐면 마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괜찮다, 국민국가 괜찮다, 이런 인식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거부됐지만 점점 엘리트 중심으로 이게 퍼지면서 결국에는 지도층에서 수용이 되는, 그렇게 이제 되게 되죠. 자, 그러면 19세기 때 민족주의 운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의미한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민족주의를 사용했고, 대표적인 이제 민족주의 이제 사용 이런 경우는 그리스나 남미죠. 예, 남미 독립과 연결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단 내지 분열되어 있던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 통일 달성이죠. 예. 대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미 이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국가의 발전과 팽창이었다. 그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러시아 이런 그 국가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이 이제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또 내용을 볼게요. 자, 노동조합이라든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발생할 때 그들은 다시 조국을 찾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2 인터내셔널 있죠. 예전에 설명한 이것은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사회주의자들의 유대감, 연대감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민족보다는 보편성,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 보편성 사회주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딱 터지니까 제2 인터내셔널은 이제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사회주의 강조해도 막상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이런 민족주의가 발동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엔 사회주의를 해체하고 조국을 찾았다.
이 말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민족주의 그 자체는 정치도 이득이면서 그 당시 체제에 대해서 무색이에요. 그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떠한 이득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부 이데올로기야. 음. 체계적이지 않지만 어떤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합된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나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사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중에 뭐 사회주의자들에서 이제 철저하게 마르크스 신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실제로는 민족주의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을 위해서 그 자유주의를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중국이나 베트남도 보면 겉으로는 막 친한 척했지만 막상 그 영토 문제 같은 민족의 문제가 걸릴 때는 국가의 문제가 걸릴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다른 국가처럼 싸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거는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예. 자, 또한 민족주의 가격화 형태로서 국수주의 내지 국가지상주의 또 인종주의 등이 있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19세기 중후반때 등장한 이런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의 특징이죠. 민족주의는 억압적이고 배타적이고 어두운 면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다분히 정서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래서 요거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어두운 면은 통합적 민족주의. 그다음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면은 뭐와 관련된 거죠? 침략적 아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부흥적 민족주의. 초창기 때 민족주의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제2제정과 그 제3공화국을 볼게요. 자, 프랑스 제2제정과 이제 제3공화국은 민족주의 바탕으로 등장한 거. 특히 제2제정이 강하죠. 이런 성향이. 요때 민족주의는 보나파르타리즘이라는 게 있죠. 이 보나파르타리즘은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타에서 나오죠. 나폴레옹의 어떤 그 정치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보나파르티즘을 이제 잘 이용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요. 나폴레옹은 아들 한 명 있었잖아요. 로마 왕이라고. 이 사람이 나폴레옹 2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차피 이제 좀 갇혀 있다가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그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그 자기 그 삼촌이었던 나폴레옹의 어떤 영광, 예전에 위대한 프랑스 영광을 실현이라는 걸 내세워서 정치 권력에 이용을 했죠. 첫째 민족주의를 이제 정치 권력에 이용했던 사람이 최초 이 나폴레옹 3세인데 그때 이제 형성된 그 민족주의가 그 나폴레옹에 의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보나파르타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보나파르티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부터 설명하고 이 사람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463페이지에 거 보면 14번의 주에 있어. 자, 이 보나파르트리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뜻하는 거고 사회 구조와 또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 구조와 연관시켜서 이게 특징 지은 사람은 누구냐? 이 마르크스야. 마르크스는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 살았을 때 동시대 인물이죠. 이 사람의 이제 정책을 보니까 두 가지 그 약간 특징이 있다는 거야. 예. 나폴레옹 3세 정치적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그 계급 균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계급에 어 입각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하고 그 당시 프랑스는 산업화됐잖아요. 노동자 사이에 균형 정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이득을 주고 이 사람들도 이득을 줘. 예. 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력 균형을 이제 깨했던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대립된 세력들 하나 묶은 게 뭐냐면 프랑스 민족주의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 자, 프랑스 민족주의는 위대한 어떤 프랑스 예전에 나폴레옹이 달성시켰던 그런 것들을 대외 정책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인이다라는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그걸 또 대외 정책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런 부르주아 노동자 간의 어떤 단합을 깨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웠던 그 나폴레옹 3 세의 대외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실패를 했고 결국 나폴레옹 3 세도 정치적 몰락을 했던 이유가 뭐야? 그 보복 정책 때문에 대외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는 뭐냐면 이렇게 인제 그 시도는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보나파르트 리즘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다 같이 혼자서 지배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회적 여건하에서 보수적인 선호를 정책 기반으로 삼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세력 균형에 의해 성립된 반동적인 독재 체제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세력 균형에 그리고 보나파르트 리즘은 또 하나 특징이 경제적인 어떤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에 어 부르주아나 노동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혜택 같은 걸 주게 되는 거죠. 일종의 개발 독재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박정희 시기의 어떤 통치 체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인데 그 보나파르트이즘은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것의 반동적인 측면이 틀림없으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년의 분해를 억제하고 자본주의 발전을 지연시켰다는 마르크스에게는 사실 맞지 않다. 그래서 인제 보나파르트이즘의 다른 견해가 나오죠.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이제 아까쯤에 인제 그 개발 독재와 관련된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내용은 반대측의 입장은 그래서 보나파르트리즘은 경제적 시각을 보면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듯이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으며 초계급적 입장을 취하면서 국민적 낙을 도모를 내세웠으나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노동자 중에 상대적으로 볼 때는 부르주아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보나파르트리즘은 20세기에도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주 나타난 정치 체제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 독재 형태의 이제 보나파르트리즘은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뭐 예전에 성장 과정할 때 중국 같은 게 지금 개발 독재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도 민주화되기 이전에 이런 개발 독재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 갖고 인제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보나파르트리즘에 대해서 인제 대해서 그 당시 마르크스와 반대쪽 의견을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은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세력군의 기반을 두고 있죠. 예. 그리고 인제 나폴레옹 정치의 뒷받침을 했던 선원계급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프랑스 대혁명 때 막단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보수화 됐어. 그래 갖고 이 사람들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비중이. 거의 70~80% 해당해. 아직 이제 뭐 산업화됐다고 해도 그 상대적인 것뿐이지 노동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부르주아 노동자 간의 어떤 세력군을 이룬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 부르주아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런 갈등들 여러 세력들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위대한 프랑스를 맛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정치는 개발 독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보나파르트리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 그러면 다시 인제 구체적으로 이 루이 나폴레옹 3 세에 대해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 볼게요. 자, 1848년 말에 신생공화국 대통령을 취임한 누이 나폴레옹은 1849년 1 월에 의회를 해산하고 5 월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의회에서는 왕당파를 중심으로 질서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 보수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300만 원에 달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가난한 하층민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자, 임기가 끝나자 이제 누이 나폴레옹 대통령 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개정을 심행했으나 의회는 그의 제안을 부결했다. 자, 이 보수주의자들은 그 누이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탄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누이 나폴레옹 입장에 볼 때는 의회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회를 맡은 공화국을 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재선 금지를 하는 헌법 개정은 또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이 나폴레옹은 이제 안 되겠다. 군부가 일단 경찰을 장악하고 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신전멸을 일으킨 거야. 1851년 12월 2일날 쿠데타를 감행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리에 대한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가전을 벌였으나 곧 진압되었고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도 일주일 만에 진압됐죠. 그에 이제 누이 나폴레옹은 보통 선거를 부활시키고요. 보통 선거. 자, 이 보통 선거를 왜 부활시켰냐면 일단은 300명의 노동자들을 이제 뭐냐면 제시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자기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부활시키고 그에 제안은 이제 국민투표 그 제안. 그러니까 이제 영구 집권에 대한 제안이죠. 그래서 국민투표 결과 750만 표의 63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프랑스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민도가 낮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약간 강권 성권이라는 좀 이제 선거라는 이 특징도 있죠. 간이 개입해 갖고 선거를 해서 부정부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나왔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어떤 민중들의 민도가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민중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도 일어나고 그랬겠죠. 근데 상당수가 그 사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왜 지지했냐? 자신의 어떤 그 뭐냐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내세웠던 그 위대한 프랑스를 꿈꾸기 위해서 그걸 지지했던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녀는 1852년 1월에 제정된 신헌법은 누이 나폴레옹에게 거의 독재적인 통치권을 부여했다. 즉 국가원수 위예관이나 오직 국민에게 책임지며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위원과 국무장관과 지방의 도지사를 비롯한 요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다. 그래서 보통선거 선출된 입법원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간선 입법자 중에 선출된 발의권과 수조권이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 선발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나 누이 나폴레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원로원 제안이나 형식을 빌려서 재정 수입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비슷한 경우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국민 투표를 물어 전보다 많은 표를 얻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폴레옹 3세나 박정희나 이 국민 투표를 자주 이용했어. 국민 투표를. 민도가 좀 낮은 국민들에게는 국민 투표가 상당히 파급력 있죠. 자, 그래서 일부러 전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어서 1852년 2월에 제정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되죠. 자, 나폴레옹 3세인데 나폴레옹 3세는 이제 얘가 그 제2제정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죠. 자, 그러면 나폴레옹을 왜 지지했을까? 누이 나폴레옹은.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 지지 이유가 나와. 그러니까 세 가지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830년대부터 40년에 걸쳐서 형성된 나폴레옹 전설의 혜택을 독특히 입은 것은 당연하지 않던 신생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자 사회주의 가격화 운징을 부유주의와 특히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 소토지 소유층에게 그 불안감을 공포를 심어줬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설이라는 민족주의와 두 번째는 그 당시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불우주자들이나 그다음에 소유토지 소유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했죠. 어떤 분은 그 앞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종신 대통령 할 때 어 중부 남부 지역의 농민들 봉기도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사람들은 물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회사가.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봉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억을 끄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침묵한 다수들이 많아요. 예. 정치에서는. 자, 그래서 인제 이 숨어 있는 표들이 이 뭐냐면 농민들 표들이 그 '나폴레옹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르주아 세력들과. 자, 근데 부르주아는 그렇게 이제 표가 많은 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쪽수의 논리를 따지면 이 소토지 소유농들, 소농들이 기반이었다는 거야. 소농들이. 앞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소농이라는 거. 음. 그리고 부르주아와 그 당시 토요타는 이 사람을 다 지지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세력 균형에 입각해서 차선책으로 지지를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공화정 대신에 자신들의 재산과 토지, 예, 나폴레옹 전쟁이나 그다음에 인제 그 앞에 있었던 프랑스 대문에서 확보했던 그 재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요망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인구의 상당수가 농민들이었거든요. 이 농민층들이 그 불충분한 정치 교육 탓으로 그 정치 의식이 되게 얕하다 얕 얕았 그 얕았 얕 얕았고, 그리고 보통 선거나 민주주의 방식의 역기능이 작용했다. 그래서 민도가 낮은 가운데 보통 민주주의 보통 선거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독재 정치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요인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폴레옹 전설의 혜택, 그다음에 어 노동자 사회주의 등장에 대한 부유주의와 그다음 소토지 소유의 불안감, 공포감. 세 번째는 농민 측의 어떤 낮은 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2 제정 성립과 더불어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쿠데타 때 80만 명에 가까운 반대파 위원들이 체포됐고요. 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투옥 내지 추방한 누이 나폴레옹은 제정의 성립과 더불어 언론을 탄압하고 공직자에게 충성의 서약을 요구하며 대학 교수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을 잠적하거나 망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뭐 개발 독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자유는 억압하는 대신에 어떤 경제적 혜택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어떤 민족주의 열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개발 독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자유를 억압한 나폴레옹 3 세는 경제 발전의 전력을 어 쏘아붓고 국민적 영광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예, 인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이 사람의 이제 정책을 이제 좀 볼게요. 이 사람의 정책들은 먼저 내정을 보죠, 내정.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인제 인데,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투자은행을 신설했죠. 이 당시 투자은행은 제국주의 국가의 주요 발판이었어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인제 중화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은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은행 신설을 비롯해서 금융제도 개선을 장려했고, 그다음에 정부 보증을 위해서 철도 부설을 추진한 한편 그 당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도 철도 부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섬유, 금속 등 대규모 중화공업의 발전에 힘썼다. 자,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항만 시설 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하의 개설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이제 실시를 했죠. 도시 계획을 심히 기울여 세네도 지사의 오스만은 파리 미르와 같은 좁은 골목길을 없애고 개선물 중심으로 방사성 모형의 대도 세종부터 개통시켜 파리를 아름다운 현대 도시로 뭐냐면 변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이제 파리 같은 데 보면 여기에 개선문이 있고 이 개선물 중심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파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저 방사성 형태로. 음. 자, 근데 요렇게 이제 도시 계획을 했고 했던 것은 또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왜 인제 있었냐면 7월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2월 혁명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폴레옹 3 세의 어떤 반대된 그런 시위꾼들 있죠. 얘네들이 이걸 잘 이용했던 거죠. 예전에는 인제 파리가 상당히 어 이렇게 방사선으로 해 갖고 계획 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을 해 갖고 이렇게 어 엉켜 있었거든요, 파리 시가지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가 전하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금접전이나 시가 전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여기 보면 인제 거기에 바리케이드 어 쌓아 놓고 그래서 총을 들고 그 군대나 경찰이 오면 이제 공격하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 민중들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중들의 이런 투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정책들은 프랑스 산업화 정책 있죠. 예, 급속하게 진행됐고 이거는 대금융가와 대상공업자를 비롯한 산업 부르주아를 만족시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하나 특징이 이게 계급 균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상의 이제 생시문 같은 불려졌는데, 자, 민중들을 좀 뭐냐면 노동자들을 좀 약간 다독이는 정책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855 년에 크림 전쟁 때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에서 프랑스의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가시했고요.
민족주의, 프랑스 민족주의의 어떤 영광을 뭐냐면 내비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세계 박람회 정책인데, 잠깐만요. 안 되네. 음. 자, 여기 세계 박람회에서 인제 어 그 당시 영국의 수정군과 대비되는 큰 건물 하나 만들었죠. 이게 엘베탑이야, 엘베탑. 음. 엘베탑이 이때 만들어진 거야, 엘베탑이. 어 그래 갖고 인제 이걸 한 달 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만들고 나서 막 욕을 얻어먹었어. "도시 미관을 없앤다."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이 됐죠. 예. 자,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은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잃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은 인제 인기 지지를 끌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공공산업, 산업의 발전 등 새로운 일터를 창출했고, 그 일자리 창출한 거죠. 노동자를 위한 주택도 지었다. 자, 그래서 인제 그리하여 산업 부유주의보다 훨씬 적었으나 노동자들도 경제 발전과 정부 시책을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보나파르트 이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력 균형이면서도 산업 부르주아들과 그 노동자들 중에 좀 약간 부르주아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노동자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혜택을 줬어요. 예. 근데 이제 내정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 물론 이제 내정도 초창기 때 내정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세력군요 입각해서 내정은 성공을 했지만 외정에서 글러먹었죠. 외정을 잘 못했어. 이 프랑스의 위대한 영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거나 그 실익을 못 챙겼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내정도 나중에 실패를 하게 돼요, 후기 이제 그 정치에 들어가면. 자, 그 과정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나폴레옹 외교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가 컸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정책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854 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났죠. 크림 전쟁. 예. 자, 1854 년에 크림 전쟁에 참가했으나 실제로 얻은 것이 없었고, 다만 파리에서 강하위가 개최되면서 약간의 체면을 지켰다. 예. 그래서 파리회의라고 하는데, 이 파리회의는 뒤에 얘기했지만 크림 전쟁을 끝나게 하는 그 회의죠. 그래 갖고 대개분 파리에서 이런 그 회의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파리 조약 같은 거. 예. 파리 조약인데 파리 회의가 아니라 그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을 때는 파리에서 많이 맺거든요. 그래서 신경 뭐 잘 모르겠다, 어떤 문제가 나는데 무슨 조약서하고 모르면 파리 조약을 쓰세요. 예. 대개 보면 3-4 문제 중에 1 문제는 맞출 수 있어. 안 쓰는 것보다 나아. 예. 자, 하여튼 이건 좀 뒤에 내용을 좀 얘기하고, 크림 전쟁할 때. 근데 오히려 이제 실패가 큰 것이 요때부터죠.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사르디나의 인제 이탈리아 통일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고 국내에 적을 만들었다. 처음에 뭐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발을 빼고, 그 과정에서 인제 카톨릭교도는 인제 뭐냐면 공화파들의 어떤 원석을 샀죠. 예. 이런 것도 카톨릭교도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통일에 반대했던 색들이고, 그다음에 공화파들은 어 이탈리아 통일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 그 뭐냐면 나폴레옹 3 세가 얘네들이 눈치 보고 또 사회생활 견제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양초부터 욕을 얻어먹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3 세는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참전이 됐고요. 사보이일과 닉슨을 얻었으나, 이건 좀 얘기하겠지만 그 사보이나 닉슨은 샤르디나 왕국의 본가죠. 예, 원래는. 원래 이 샤르디나 왕국의 이제 이름이 사보이 공국이잖아요. 자기 본가를 내주고 나폴레옹 3 세의 지원을 요청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원해 준 건 괜찮았어. 네. 나중에 했지만 이 사보이와 닉슨은 이제 사르디나 왕국에 넘겨주면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 "왜 그 땅 넘겨주냐? 이탈리아 땅 아니냐?" 근데 넘겨줄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한 거죠. 왜냐면 사보이와 닉슨은 원래는 이제 본가가 거긴 하지만 이미 거기는 이탈리아 쪽이 지역이 아니에요. 이건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넘겨주고 실리를 챙겼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배신을 때였죠. 그래서 샤르디나가 로마 교황령을 공격함으로써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 도중에 오스트리아의 강화를 맺는 결과 그 이탈리아 예국자들은 물론 국내 또 공화파로 또 원망을 사.
그 배신을 하고 인제 오스트리아가 타협을 했고 발을 뺐죠, 이 카톨릭교들을 위해서. 근데 또 한편 공화파들로부터 원망을 사 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는 이상적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적과 우리를 이렇게 구분시키고 적을 패 갖고 우리를 단결시키는 데 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싫은 멕시코 전쟁이야. 그 당시 멕시코는 독립은 했지만 잦은 쿠데타를 해 가지고 막 그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바뀌었어. 뭐 대통령도 바뀌고 그 암살당하고 이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3 세는 1862 년에 탈 멕시코 내단을 이제 빙자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공화정을 폐기하고 일부 상류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맥시미리안 대공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그런데 멕시코민들의 어떤 저항과 남북 전쟁이 끝난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서 결국 프랑스 군대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맥시미안 그 공화파에 의해서 맥시미안 대공은 공화파에 총살돼요. 그래서 나폴레옹 3 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맥시미안 그 대공이 죽자 그 부인이 막 울고불고 난리쳤어.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막 어 그 나타나게 되고 신문지상에 인제 그 들 신문지상에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오르락내리락 되면서 나폴레옹 위신이 완전히 그냥 체면이 바닥을 인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초창기 때 잘 나갔던 이 내정도 그 나중에 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인제 요게 또 인제 뭐냐면 잘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정치 세력들이 뭐냐면 어 떨어져 나가는데 일단 항제파였던 카톨릭 세력들 이탈. 이 카톨릭 세력들 이탈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참여하면서 초창기 때 교황령을 공부했던 샤르덴을 지원해 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 카톨릭 세력 때 이탈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자유적 공화파의 반항, 이게 보태어 그래서 1860 년대 들어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노동운동이 고개를 들면서 노동자들도 이탈의 기미를 보였죠. 작게 인제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인제 전 떨어져 나가죠. 자, 그리고 나폴레옹 3 세는 1864년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노동자 파업을 인정하였으나 노동자는 이제 그 계기로 서 기세가 더 험해지고 연달아 파업을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주아들의 어떤 미움을 받게 된 것들이 인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불 통상 조약이야. 네, 영불. 이 오이시ฉุ 땅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FTA를 맺었잖아요. 이거 비슷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패착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영국은 산업화된 국가야. 예, 프랑스도 인제 산업화된 국가지만 훨씬 더 산업화된 국가죠. 산업革命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보다 이제 프랑스가 좀 약간 뒤에 시작했으니까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늦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감안해서 영국 통상 조약을 맺어서 미 영국과 경쟁을 뭐 시켜 가지고 기술 발전도 좀 자극시키고 자본의 집중과 기계 대공장 증가도 산업화를 촉진시킨 것도 있어요. 예, 이 영국 통상은. 근데 경쟁은 다 누구나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산업 부류자들이 수공업자들이 불만을 야기해. 그러니까 FTA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죠. 한국이나 인제 외국 자본들과. 그래서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이 인제 뭐냐면 확대된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죠,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자기 지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직면한 나폴레옹 3 세는 좀 이제 태도 돌변해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완화하고 자유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구나 1869년 총선거에서 공화파가 30 명이나 당선되고 그밖에 반정부 세력들이 크게 진출하니까 나폴레옹 3 세는 입법원에서 법률 발의권과 예산 심의권을 주는 등 입헌군주의에 가까운 자유재정이라는 걸 체제를 이제 바꿨어요. 예.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런 체제의 압도적인 다수를 지지했다. 이 국민 투표를 또 이용했죠. 음. 근데 이제 이미 때가 늦었죠. 이때 이제 나폴레옹 3 세는 비스마르크 술책에 넘어가 어 이 술책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엠스 정보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프로이센과 정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개전 6 주에도 안 된 9월 초에 황제와 프랑스군은
세당에서 이제 프랑스군에게 포위돼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황제는 망명을 가죠. 예. 이 네덜란드나 벨기에 쪽으로 망명됐다고 이제 되는데, 하여튼 9월 4일 날 이 소식을 파리에 전해지자 파리 민중들이 붕괴하여 입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의 몰락을 선언하고 파리 신청에 수립된 인정부는 제3공화국이 이제 선포돼요. 이 상공학은 요 재정 몰락 후에 국가가 세워진 거야. 예. 그래갖고 이 상공하국이 제일 오래 가죠.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 그러니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제 오래 갔어. 그 프랑스 정치사에서. 예. 요때.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임시정부가 정부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이미 주력 부대가 붕괴되었고 프리스 인간이 포위된 파리의 저항, 프리스에게 포위된 파리의 저항은 완강하였으나 1872년 1월에 파리도 항복하였다. 자, 임시정부 대신해서 이제 국민의회가 이제 새롭게 그 선출되었고, 이때 이제 그 왕당파를 비롯한 평화를 원하는 보수파가 다수에 점하여 3월에 독일에게 알자스 로렌 지역을 다시 양도하고요. 이 지역은 독일이 이제 30년 전쟁이나 뭐 그 후에 추가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에게 넘겨줬던 땅이죠. 근데 다시 이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소재로 하는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은 프랑스 알자스 로렌 지역의 프랑스의 그 마지막 수업,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을 이제 소재로 한 거야. 근데 이게 좀 약간 팩트가 안 맞는 게, 알자스 로렌 지역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프랑스 영토였지만 독일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하고 좀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민족주의 어떤 소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티브를 이용해서 그 뭐냐면 그 마지막 수업에서는 약간 뻥튀기를 한 거지. 페이크를 한 거죠. 자, 그래도 이 알제스 로렌 지역, 로렌 지역은 보불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독일로 넘어갔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구한테 다시 프랑스로 넘어와요. 예.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잠시 독일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끝나고 나 프랑스가 이제 찾아오죠. 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파리 노동자나 노동자 소시민층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파리에 있지 못하고 일단 베르샤로 이제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파리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이 국민방위군은 이제 파리에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이제 군대였는데, 이 군대들이 이제 원래는 초창기 때 국민의회에서 정부에서 금융을 지불했는데 중지시켰어. 무장 해제하려고 했다. 자, 해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니까 7월 왕정기의 수상을 진임하였는,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임시정부에 기반이 됐던 왕당파 계통의 티에르. 이 티에르는 7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공화파보다는 자유주의 왕당파라 보시면 돼요. 예, 자유주의 왕당파. 예. 이미 이제 꼰대가 다 됐죠. 꼰대가. 자, 하여튼 정부의 군대를 파리부터 철수시켰다. 일단은 이제 상황을 이제 강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이제 파리 국민방위군은 3월 18일 날 파리 행정권을 장악해서 파리꼬문이라는 것을 수립하고요. 요거 명칭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파리꼬문. 음. 그래서 26일 날 꼬문위원회 90명을 선출했다. 자, 위원 중에 다수는 사회주의자보다는 급진적 자코뱅주의자나 어, 폭동과 폭력을 주장한 블랑키주의자, 예. 그리고 소수의 제1 인터내셔널 계통의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때 사회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를 제한 사회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보다는 포노동의 추종자가 많았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언급돼 있지만 그 당시 파리꿈을 되게 의미를 두죠. 예, 그 최초의 노동자 계급이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 구성원들 보면 노동자 계급보다는 우리 소시민층들이 상당수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막스니즘이 아니라 상키르트주의고 급진 자코벤주의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주의 성격보다는 뭐 프로이센의 침략이 대한 애국적 정렬, 민족주의에 의해서 형성됐던 그 정부다, 자치정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뒤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개혁을 착수했으나 그 내용은 즉각적인 부의 재분배나
상상수단의 사유를 포함한 마르크스적 어떤 사회주의 정책보다는 여기 노동 조건의 개선, 소유주가 포기한 공장의 접수, 협동적 생산과 급진적 교육 개혁 등 종종의 노동 운동과 프랑스 사회주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요구보다는 예전에 뭐 초기 사회주의자들이나 자코뱅니즘, 그다음에 노동 운동을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인 거는 사유재산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 원래 자코뱅니즘 자체가 사유재산 자체를 존중해 주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코문에 대해서 티에드는 파리 포위단체 꼬문의 식량 부족 지치기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꼬문은 초기엔 축제무기와 달리 점차 가혹해진 식량에 시달려 동물을 사육하고 심지어 애완동물과 쥐까지도 먹었죠. 이걸 이제 알아챈 정부군은 5월 20일 날 공격을 개시하고 꼬문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결국엔 5월 28일 날 피일주의에 철저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파리 중심가가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인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 잡혀서 죽고 그 포로들도 인제 정부군한테 잡힌 그 국민방위군 포로들도 그 뭐냐면 어 총살당했죠. 대규모 총살당하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 그때 이제 공화파들이 거의 뭐냐면 어 뭐야 다 인제 거의 대부분 한 70-80% 숙청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약 200만의 꼬무 투사들은 파르 레슈르 여지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으나 147명이 직석에서 촉살됐고 그 시체를 묻는 거대한 분모가 지금도 남아 있었다. 자, 이들을 포함한 2만 명의 꼬무 투사들이 처형됐고 수만 명이 체포됐으며 7만 명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활동가들이 박해에 피해 파리에 탈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리 꼬문 사건에 대해서 그 마르크스 평가를 보면요. 자, 마르크스는 파리 꼬문을 최초로 노동자 계급의 정권장을 규정하고 레닌은 이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확실히 파리 꼬문은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의 사회적 해방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긴 했으나 그에 대한 반론이죠. 소시민층을 무시할 수 없었고 뿌띠부르주아 세력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기보다는 상케르트 급진적 자코뱅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프로이센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애국적 전략,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어떤 것도 항복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 이견에 대한 반론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파리 코문에 진압한 후에 프랑스는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국민위에는 이제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왕당파들이 다수였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예전에 왕정 시대도 이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어. 네. 그리고 이제 파리 코문 때 공화파들을 많이 수총을 해놨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왕당파 안에서 또 두 개 세력으로 나눴어. 예전에 그 부르봉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르봉파와 그다음에 그 오르행파로 나눠졌어. 오르행파는 이 루이 필립스들이죠. 7월 왕정을 이끌었던.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7월 왕정을 이끌었던 그 후손을 찾아갖고 하자. 얘네들은 그 부르봉 왕가로 예전에 돌아가자. 근데 얘네들이 티격태격 싸우니까 얘네들 이제 큰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40 정도 네,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80%가 이제 그 왕당파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숨어 적어 있던 아주 소수의 한 10% 20% 차지한 공화파가 얘네 싸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손 내세우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들 반대파 왕을 내세운 거는 차라리 이제 공화국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탈을 본 거죠. 그래서 어부지로 공화파들 세력이 약한데 불구하고 제3공화국 헌법이 탄생됐어. 그래서 이 상공화국 헌법은 공화파들을 이제 공화국을 전제로 한 거죠. 예. 왕당파의 어떤 이런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어부지를 얻은 이런 공화파들이 이제 그 만드는 헌법이 제3공화국 헌법이야. 그래서 이제 상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상공화 출발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상공화국 이미 예전부터 출발했지만 헌법은 이때 만들었어요. 자, 이 왕당파들 공격이 상당히 심했어. 왜냐하면 왕당파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상당히 쨍쨍히 남아 있었잖아요. 공화파들은 소수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파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작업을 하죠. 뭐 의무교육 시키려고 그다음에 동상을 세워가지고 공화파를 상징하는 동상물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면 상징적으로 부각시킨다든지 그리고 대중교육을 시켜갖고 공화파 이념을 확산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제 하게 되죠. 결국엔 드레푸시 사건 이후에 이 공화파들이 왕당파를 어,
처단하고 결국엔 상공화국의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렇지만 초기 때는 이 상공화국이 불안했어. 왜냐하면 망당파의 어떤 세력 균형에서 어부지로 얻었던 것이 상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상공화국의 이제 헌법 보면 국가 원수는 상하 양원의 합동의원으로 선출되는 7년 임기 대통령이나 실권이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실권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다음에 간접 선거를 선출한 상원도 별로 권한이 없었다. 실권은 보통 선거를 선출한 하원이 있었고 내각은 하원 지도자들의 위견을 따라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총리를 뽑죠. 실제로 총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과 달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정파들이 분립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일된 정당들이었어요. 우파, 좌파 이렇게 해 갖고 통합된 정파들이 없다 보니까 이합 집산이야. 좌파 연합, 우파 연합, 뭐 중도파가 또 끌어들여 갖고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했거든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정치가 불안해도 실제 행정은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행동은 관료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행정상 큰 혼란이 없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10개의 작은 정당이 분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각은 수개의 정당의 연립으로 성립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안정성이 없고 당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러나 강로가 한 번에 전부 교체된 것은 아니었고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많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은 매우 강력한 관료기구가 담당했기 때문에 내각의 빈번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큰 혼란이 없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상공화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해 볼게요, 또. 1875년에 정식으로 출발한 제3공화국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파리 그 이전에도 상공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지만 일단 헌법을 만들어서 상공화국이 이제 공식으로 이제 인정받고 이제 출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79년 공화파가 상하 양원에 승리하여 왕당파였던 맥마운 대통령이 사임한 동시에 그 내각 책임제가 자리 잡으면서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화파가 이제 나름대로 다음 선거 때 이겼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 삼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 기반 가지게 되죠. 근데 아직도 망당파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남아시아주의를 국가로 지정했고 남아시아는 언제 만든 거야? 프랑스 대혁명 때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공화국이 세우기 직전이죠. 예, 저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공화주의 이념을 확산시켰고 그다음 프랑스 대혁명을 1714년 국교명이 정해지면서 상공화국이 프랑스 및 계승자를 국내에 청명했다는 거. 그다음 또 공화주의 이념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중들에 위한 그 뭐냐면 대중들에 위한 초등교육 제도를 확립한 거야. 예. 그래서 1882년과 1886년에 교회 개혁으로 의무 부상 세속의 사무치 입간 초등교육을 제도를 확립했고 자 교육 개혁을 통해서 그거는 왜냐 초등교육이나 뭐 그 당시 중고등교 개혁 있잖아요. 교육은 그다음 카톨릭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이 왕당파 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반교권 교권주의 왜냐면 왕당파들이 이제 얘네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겠죠. 물론 신앙 차원에서 이제 교회를 믿어도 카톨릭 믿어도 교회가 세역화되는 건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 대부분 공화파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 공화파들은 교회를 왕당파의 근거로 인식했고 교회가 교육에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의무 무상 비종교 세속 이런 세속이 비종교예요. 그래서 입각해서 초등교육의 제도를 확립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종교가 교육에 개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특정 종교가. 그래 갖고 예전에 이제 그 이슬람 한 여성이 그 이슬람 여성이 그 두른 거 있죠.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두 권을 둘렀다가 나중에 그 제재를 받았잖아. 왜냐면 그 교육을 받는 데서 그런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서 안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그 프랑스 제3공화국 때 그 왕당파 카톨릭 세력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원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초등교육을 통해서 공화주의 이데올기를 널리 보급시킬 수 있게 된 것은 공화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또 공화정 안정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또 했던 것이 상린 조작 같은 것도 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게 공화국의 상징물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 곳곳에. 예. 네. 그래서 인제 여기 인제 보시면 그 당시 인제 그 상공학의 주역들은 공화국 체제에 대한 확신을 심는 노력도 교육인데 도시 곳곳에 수많은 동상을 세웠다. 그 동상의 주인공들은 국민주의 영웅이나 파리 공화국 광장에 있었던 국민주의 영웅이나 파리의 공화국 광장에 있었다. 있었던 그 위대성은 공화국 광장과 같이 위인화된 공화국의 상징물이었다. 그래서 국민 영웅이나 그 공화국을 뭐냐면 위인화시킬 수 있는 상징물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공학 시대 대중교육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조르프아가 1880년에 그린 프랑스 파리의 초등교육 모순인데 상공학부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대중교육 체제가 확립됐다. 예, 무상, 의무, 비종교, 세속적 가치죠. 교육을 내세웠던 그 새로운 교육체제 도입은 1880년대 이후 프랑스 국민 하나를 묶고 지역과 계급을 아우는 프랑스에서 정체성 확립에 크게 이했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의 목적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교회의 어떤 그 영향을 배제의 목적도 있지만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이에요. 자 그러면 상공화국의 위기는 없었냐? 그 당시 위기가 있었어요. 왕당파들부터 공격을 받았고 까딱하면 공화국에서 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는 이제 좀 보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도 나와있지만 블렌젠 장군의 그 사건이죠. 그 왕당파에 지지받았던 블렌젠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뭐냐 기도를 했던 사건인데 쿠데타보다는 그런 기대를 걸었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거부하고 이제 벨기에 가고 이게 자기 그 예전에 여자친구 무덤 앞에 자살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그 사이에 부정 사건이 있어. 사이에 부정 사건. 예. 친인척 부정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지용 도나드 매매 사건 로 해서 대통령이 사임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나마 운하 그 부정 사건이에요. 원래 이 파나마는 미국이 최종적으로 완성했지만 파나마 운하를 계획했던 것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근데 이 파나마 운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야. 이게 파기가 좀 힘들고 그 더 결정적으로 거기에 모기들이 많아. 예, 모기들, 모스키트 예. 모기 형님들이 이제 얘네들을 이제 공격하죠. 그래 갖고 많은 노동자들이 넘어가는 거야. 파괴가 되게 힘들었던 거야. 예. 그래서 죽고 하니까 파나마 운행을 진행했던 회사에서 그 뭐냐면 계속 이게 뭐냐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막 그 뿌렸던 거죠. 예.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래 갖고 막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파나마 운하 부정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인제 그 돈을 받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급진 공화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들의 이제 그 공화정의 도덕성 타격도 있게 되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내로남불 하는 그런 정당 있잖아요. 앞에서는 진보라고 외치지만 뒤에서는 못된 일 많이 하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그다음에 하나가 드레피쉬 사건이 있어요. 드레피쉬 사건. 그래 갖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브renzen 장군의 쿠데타 사건과 드레푸시 사건 요게 이제 두 가지만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이 드레푸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요 사건이. 예. 드레푸시 사건이. 자, 그건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본 게 브renzen 장군의 이제 쿠데타 사건인데 자, 왕당파 카톨릭 계통의 국공주의자 세력도 사퇴하고 있었으나 만만치 않았다. 그는 육군 장군 군의 인기를 얻고 독일의 복수를 주장하고 있네요. 민중들의 인기를 있었던 있었던 브렌젠 장군이 쿠데타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 왕당파의 기대와 달리 1989년에 거사 직전에 탄로난 걸 짐작하고 벨기에에 도망가서 옛 연인의 무덤 앞에 자살 예포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 공화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드레푸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드레푸시 사건은 공화파와 그다음에 왕당파, 카톨릭
그다음 군부의 싸움이에요. 이 군부 안에는 왕당파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드레프시 사건은 이제 드레프 재판을 둘러싸고 이제 싸웠던 사건인데 공화파들은 드레프시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왕당파는 유죄를 주장했어. 예. 결국에는 누가 이겼죠? 예, 결국에는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최종 판결이고. 그래서 공화파들이 승리를 해서 이 왕당파들을 완전히 프랑스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왕당파, 카톨릭, 군대 세력들에 있는 세력들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있는 세력들을 왕당파 세력들 다 몰아내는 공화파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뭐냐면 드레프시 사건인데 그래서 드레프시 사건 제3공화국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레프시 사건은 완전히 상공화국을 정착시키는데 끝판왕을 뭐냐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볼 건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